자, 저희 이제 결산에 대한 마무리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결산 마무리다라고 했는데 사실 앞에서 결산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다라고 해서 이제 시산표 작성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시산표 이후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결산 수정 분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번 강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정 과목별 결산 수정 사항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서 임시 계정을 최종 보고서에 올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런 작업 언제 해요? 이거 언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임시 계정 있나요? 뭐 현금 과부족? 그것도 있겠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들 아마 떠올리실 건데요. 예, 그런 계정들 임시로 쓴 거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는 올릴 수가 없죠. 따라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 정리 작업을 바로 결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결산할 때 그런 미결산 계정을 정리를 하고 자산, 부채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주네요. 자산 부채를 정리한다는 건 최종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평가되는 자산의 가치와 또 부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가치가 맞는지 혹 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혹시 가치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하는 걸 결산 작업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별 결산 수정 사항이다라고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지급금, 가수금, 전도금 등의 미결산 항목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유가증권 그리고 이제 매출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기타의 유동자산과 부채,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겠죠. 그리고 퇴직급여를 설정하고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환산까지 이렇게 쭉 계정 과목별로 결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책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 이 재고자산의 매출원가까지 이번 강에서 같이 한번 쭉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당연히 결산을 하는 작업에서는 현재 현금이 얼마나 금고에 남아 있는지 실제 현금 실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실제 금액을 세어봤고 장부의 그 현금의 금액의 액수가 맞는지 그 밸런스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금 잔액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예금 잔액 조회를 한다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이제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내가 검색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예전엔 그런 거 있었죠. 내가 지류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통장을 찍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몇 달 뒤에 혹은 며칠 뒤에 가서 이제 통장을 ATM기나 아니면 뭐 창구에 가서 제공을 하고서 한번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하면 띠릭띠릭띠릭 찍히면서 현재 잔액 얼마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좀 다른 경우도 있는 거야. 뭘 받나 라고 했더니 뭐 이자 소득이 붙었다라든가 아니면 수수료가 나갔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 체킹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 잔액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정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계정에 대한 분류라는 건요. 우리 앞에서 현금, 뭐 당좌예금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그들을 마지막 최종 보고서인 재무상태표에다 올릴 때는요. 우리가 세부 항목으로서 현금이다, 예금이다 이렇게 각각 쓰기도 하지만 그냥 통합된 내용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회계 첫걸음이나 계정 과목에 이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바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여기까지는 모두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부르세요 라고 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도 내가 만기 1년짜리를 가입할 때도 있고 1년이 넘어가는 걸 가입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정을 분류할 건지 마지막 내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금을 실제로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3일에 12월 31일 현재 현금 출납부 상의 현금 잔액은 10만 원. 근데 실제 현금 시제액은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딱 문장 읽고서 정리해 봅시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장부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장부에 맞출 수 없어요. 실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장부를 어떻게 하시면 10만 원의 장부 잔액을 실제 7만 원으로 맞추려면 장부를 이렇게 현금 써서 3만 원을 기록하면서 줄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리과장이 전표철을 확인한 결과 12월 임차료 지급액 2만 원이었고 전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10,000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 결산 수정 분개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요. 사실 이 날짜가 저는 이제 12월 31일 날 이렇게 이제 장부의 실제 금액과 장부상 잔액을 비교해 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12월에 대한 임차료 지급액과 그다음 전표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그냥 여기에다가 임차료 10,000원 그리고 나머지 10,000원은 잘 모른다. 임차료가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 라고 해서 뭐 잡손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의도했던 건 이거예요. 회계 기간 중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현금이 많거나 부족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라고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써 놓을 수 있는지 써놨다면 그 다음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3만 원을 정리하시면서 임차료 2만 원과 그 다음 잡손실 10,000원 이렇게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시면 차이가 발생했을 때 현금 과부족으로 써놓자.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 결산할 때 항상 그렇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장부에 기록해 둘 수는 없다.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게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주고 나머지 그의 적절한 계정을 찾아서 써주자. 알면 임차료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쓰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잡손실, 반대로 현금이 더 많은 상황은 잡이익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금 잔액을 조회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자가 들어왔다거나 혹은 나도 모르는 수수료가 나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뺄 때마다 이자를 줄 때마다 은행이 나에게 매번 전화해서 통보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나도 알아서 은행 가면 내가 알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장과 장부에 적혀있는 보통예금 잔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통장 잔액에 맞춰서 장부에 보통예금, 당조예금 잔액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계정의 분류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현금,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 당조예금 이렇게 묶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1년 이내냐,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느냐 그걸 기준을 잡아서요. 1년 이내다라고 하면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1년 이후다라고 하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근데 조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막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뭐가 써져 있냐면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당좌예금을 개설하러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당좌예금 개설하고 수표 발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여기 주식회사, 우리 에듀윌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은행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있겠지만 우리 은행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사실 당좌예금 할 때도 한번 써 드렸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아닐 텐데 그래도 한 가지 더 언급해 볼게요. 뭐냐? 자, 우리 회사가 이 우리은행으로 가서 내가 통장 개설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떤 통장? 당좌예금 통장이요. 근데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당좌예금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한도가 있는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 발행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당좌예금에 대해서 당좌 차월 한도를 가지고서 내가 만들고 싶다, 개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개설 보증금을 좀 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해요. 이 개설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요. 이 500만 원은 내가 인출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여러분들 우리 왜 월세 500에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 원 이런 원룸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 500은 어때요? 내가 그 월세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하지만 내가 나오는 날은 어쨌든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내 돈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개설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행에 둘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1년 동안만 개설보증금을 넣어놓고 제대로 내 신용에 따라서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1년 뒤에 은행이 나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개설보증금을 내고서 내가 통장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통장 개설을 했을 때 이 통장 개설을 하고 나서 대변에 현금 은행에게 500이 갔습니다. 차변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자, 물론 부르는 표현은 회사마다 뭐 개설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이제 이렇게도 불러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명칭을 써서 부르고요. 보통은 이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은행에 담아두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예외적 규정을 두고서 1년 이내에 내가 개설 보증금을 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시험에 엄청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괜히 시간을 오래 지체하실까 봐 제가 대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기금, 정기적금에 대해서 단기금융상품, 여기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을 분류해 줍니다 라는 내용까지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 전도금과 관련된 임시 개정인데요. 사실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은 어느 정도 수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출장가라고 대략적으로 돈을 툭 던져준 거, 가지급금. 자, 그 다음에 그 출장 간 사원이 회사에 돈을 넣어줬는데 이름이 왜 이 사원의 이름이지? 혹은 돈을 넣어주고 왜 연락이 안 되지? 누구지? 이렇게 내가 잘 알 수 없을 때 임시로 써놓는 가수금이라는 개정이 있죠. 자, 그 개정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출장해서 돌아오면은 우리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뭐 내가 받았던 대금, 가수금 알고 보니까 외상대금을 받았더라. 그럼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받은 것이더라. 그러면 선수금을 쓰는 방식으로 가수금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부서 내에서 현금을 지출할 일이 있는데 경리 과장이 매번 현금의 지출을 각각 부서들마다 자질구레하게 정말 소액에 대한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승인을 하고서 결제를 하고서 받아서 내가 주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 그래서 각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일단 소액의 현금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다 받아서 영수증대로 증빙을 써서 우리가 그에 대한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하고 다시 부족한 현금을 소액의 현금을 채워주자라고 해서 소액현금 제도를 배웠죠. 자, 근데 앞에서 이제 소액현금 제도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회사 내에서 부서들끼리 이렇게 소액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다른
지점 혹은 뭐 공사 현장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도 일정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을 제공해 주고요. 거기서 지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디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본사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사로 가지고 온 영수증 내역을 보고서 내가 그에 맞는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현장에다가 임시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써놨던 계정이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이렇게 결산에 진행합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3일은 12월 3일 부산 현장 사무소에 12월 운영자금으로 30만 원 송금을 했대요. 자, 격리 담당자는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리고 결산 시 격리과장은 부산 현장 사무소장에게 자금 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한 바 20만 원은 비품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보내왔고요. 잔액 10만 원은 아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산 수정 분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결산 수정 분기를 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결산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지 말고요. 이 12월 3일 날짜 지급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대금을 현금 30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공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전도금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대요. 자, 전도금이라는 임시로 쓰는 계정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도금 사용액에 대해서 알았어요. 비품을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전도금은 대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요. 차변에는 비품 구입 2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30을 줬는데 20만 원만 사용을 했잖아. 그러면 전도금도 20만 원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차변의 전도금 10만 원이 계속 머무르게 돼요. 자, 이렇게 임시로 사용한 계정이 계속 머무르게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아예 30만 원을 모두 다 정리하시고요. 10만 원은 다시 회사에 현금이 10만 원 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유가증권, 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런 거 있었지만 사실 이제 만기보유증권보다는 저희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죠. 자, 이 유가증권들에 대해서 증권번호를 제대로 맞게 써놨는지, 사채권에 대한 사채번호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뭐 주식의 숫자라든가 사채권에 대한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잘 써져 있는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장부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과 장부들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류가 없는지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이 체크 작업은 결산 작업에서 실제 현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장부를 살펴봤더니 이렇고 번호가 이렇다. 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봐라. 장부를 수정해봐라.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유가증권, 특히나 이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우리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에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유가증권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자,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평가 이익,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 이건 변하지 않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우리가 공정가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평가 손익을 어디로 반영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이래요. 그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해요. 왜? 얘는 상식의 틀을 깨죠. 우리는 보통 평가 손실이다, 평가 이익이다 라고 하면 손익이라는 표현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알고 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된 예제가 있어요.
주식회사 3일은 엑셀년 12월 2일에 용산전자 주식의 1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해서 엑셀년 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때 용산전자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12,000원. 자, 몇 주에 대해서 10주에 대해서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12,000원으로 2,000원 상승했네요. 자,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경우 다음의 상황별로 주식회사 3일에 엑셀년 말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결산 수정 공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상황이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석했을 때. 자, 일단 우선 두 가지 모두 다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석했을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2만 원 증가. 만약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2,000원이군요. 2,000원 상승. 자, 이렇게 2,000원씩 자산이 각각 상승을 합니다.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의 케이스로 본 거고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의 케이스로 본 거예요. 대변에 뭐라고 하느냐?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0원.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0원. 네, 맞아요. 회계 처리 똑같아요.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명칭이 거기에 맞춰서 써진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얘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인데 얘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장부에 기록할 때는 얘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집합손익으로 해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차기이월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반영되는 장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그램을, 왜냐면 요즘 수기로 장부 작성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실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거나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코드 번호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코드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코드 번호는 영업의 수익 쪽으로 집계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코드 번호는 자본 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하죠. 세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다음 볼게요. 매출 및 매출 채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제 어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음을 받아놨는지 그 어음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음 번호, 그리고 이제 만기 날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 10종 정도가 되는데 그 10종 중에 몇 월에 만기 얼마씩 도래해서 언제쯤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런 매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매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수취했다고 합시다. 받으러움을 수취했어요. 그리고 이때 대금에 대해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만기일에 대금 회수가 된 거예요. 자, 매출이 이루어진 시점 있고 근데 이 날짜에는 돈이 들어오진 않았고 그럼 돈이 들어오는 날 수익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물건이 나간 날 수익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로 잡기로 했었어요? 그쵸?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판매 기준, 물건이 인도가 되었을 때 인도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잡자라고 했었죠. 자,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래요.
세금 계산서라는 건 회계 기준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업 회계 기준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바로 부가가치세법, 세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부가세나 이런 것들을 과세하기 위해서 나라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 계산서 교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시게 되냐면 단순하게 계약금만 받아놓고서도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거죠. 원래대로 원칙은요. 부가가치세법도 물건이 갔을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금만 먼저 받아도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물건은 보내진 않았지만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세금 계산서까지도 세금과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이 중요한 세금 계산서까지도 발행을 해주지 않았냐. 그럼 지금 매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회계는 세법과 완전 분리해요. 세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회계 장부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전 각각 별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 계산서를 지금 발행했다 하더라도요. 물건 안 나갔어요? 인도 안 된 거예요? 판매 기준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줬을 때 매출 잡으면 안 돼요. 나중에 상품 실제로 인도할 때 이때 매출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꼭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매출 잡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는 그냥 대금을 회수했다네. 이렇게만 해버리는 거죠. 매출은 언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한 오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언제 매출을 인식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매출을 인식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땡 틀렸어. 나중에 상품 인도했을 때 인식해야지. 이건 세법이 아니야. 회계야 회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하나에 X2년 1월 3일에 상품을 인도한대요. 그러면 매출은 언제 잡아? X2년 1월 3일에. 세금 계산서를 X1년 12월 29일 날짜로 발행을 해줬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죠. 동일자로 외상 매출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X1년 결산 수정 분기를 하래요. 자, 회계 담당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X1년 12월 29일에 아직 물건이 매출된 것도 아닌데 매출을 잡아버린 거야. 이에 대해서 돈은 받은 건 없으니까 매출, 채권 이렇게 외상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매출을 잡을 때가 아니야. 대변에 수익, 매출 취소시켜. 그리고 차변에 있는 매출, 채권도 줄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거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 취소한 만큼 매출 채권도 취소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대손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손과 관련된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했죠.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달랑 매출 채권만 쓰는 회사는 없다.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회사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을 대손율 1%, 2%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해 놓자. 2%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장부 가격을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자, 추정한 대손 충당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올려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2만 원이래요. 자, 근데 2만 원을 여기에 올리고 싶은데 이 2만 원을 여기에 올리기 전에 기존에 전년도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 그리고 단기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남은 결산하기 직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 이 자리에 20,000원을 넣고 싶은데 이미 10,000원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20,000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만 추가로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면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00원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이 기존에 10,000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회계 처리를 통해서 10,000원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될 단계 대손상각비로 보기도 하지만 대변의 기준을 맞추고서 질문을 하게 되면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대손상각비로 써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한 대손충당금에 결산 직전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설정하고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자산의 마이너스 형태로 표기하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좀 더 증가하게 되니까 추가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금액도 나오게 되더라. 자, 관련된 문제를 볼까요? 주식회사 3일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15만 원.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다 라고 넣는 금액은 15만 원.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원이 있었대요. 경리과장은 과거의 대손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매출채권 15만 원에 1%는 회수가 되지 않더래요. 그러면 1%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1,500원. 1,500원은 늘 회수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여 단기말 대손충당금을 1,500원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은 금액. 자, 그러면 1,500원 마이너스 결산 전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원. 이렇게 되면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500원. 즉, 이 자리에 대손충당금 자리에 현재 얼마가 있는 상태이며 1,000원. 여기에 추가로 얼마를 더하면 된다? 500원만 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계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500원이고요.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5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00원 이렇게만 처리를 하셔도 1,000원이 있기 때문에 500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이 자리는 이제 1,5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5만 원 전체의 채권에서 1,500원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 매출 채권은 얼마가 된다? 14만 8,5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원가는 지난 강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하달라고 그랬었어요. 기초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매입액. 자, 그런데 이 매입액은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 순매입액에 포함되는 것은 매입 부대 비용, 즉 운반비는 포함하여라. 하지만 무엇은 차감하여라? 매입, 환출, 반품, 하자, 애누리, 일찍, 할인 이렇게 반품하자 일찍에 대한 상황은 차감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의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 지난 수업에서도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출원가에 대한 내용 얘기했었고요.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면 재고자산이 실제 회사가 장부에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가지고 있는 것에 밸런스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밸런스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정하는 것도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상품을 매입했어요. 이거 재고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상품 매입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요? 회계 기간 중에 매입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매입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초에 그러면 재무상태표상에
상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X0년도 12월 31일 날 넘어온 것. 그러면 X1년 1월 1일 기초로 시작하는 상품, 기초 상품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왜 우리 기초재고액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기초재고액, 그 기초재고액을 상품 계정에서 매입 계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 자, 우리는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기초에 매입은 더하시고 기말을 조사하셔서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가 매출 원가라는 걸 알면 돼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초가 매입이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지 않고 상품이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둘이 집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상품이라고 차변에 있었던 표현을 대변으로 정리하면서 차변에 매입이다 라고 해서 모두 매입 계정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T 계정이라기보다는 매입에 대한 T 계정을 가져다 놓고 기초에 있었던 상품이라는 표현을 매입으로 바꾸시고 매입할 때마다 매입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차변에 매입이 모두 집계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매입 계정을 상품 계정으로 대체를 해서 결산 수정 분기를 하세요. 즉 여기 기초에 있었던 것과 단계 매입했던 것 중에 기말에 남은 것은 상품으로 재무상태표에 다시 내년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죠. 회사에 상품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재고자산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부분은 뭐 매입 자리에 있던 것 중에서 기말에 남은 것은 매입을 대변으로 취소시키면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기말 자산이 남았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계정에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매입으로 집계된 것 중에 얘는 상품으로 재무상태표상에 표기가 되게끔 바꿔주셨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입했던 게 나가면서 매출원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매입이 가면서 매출원가. 지금 차변의 기초와 내가 매입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말과 매출원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3일에 X1년 말 현재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정전시산표가 다음과 같고 기말 재고자산 실사를 했더니 기말 상품이 10만 원이 남아있대요. 지금 우리가 수정전시산표잖아요. 앞에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전이에요. 그 얘기는 요 상품으로 집계된 내용은 기초예요. 기초. 회사가 기초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대로 회계처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저 상품 5만 원은 뭐가 돼야 돼요? 매입 계정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 계정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기초 5만 원에 단계에 매입한 거 20.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25만 원. 그 중에 기말에 10만 원이 남아 있으니 15만 원이 매출된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매출원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원가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있었던 매입 계정 중에 15만 원은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매입 계정 중에 10만 원은 기말에 회사의 상품 재고액으로서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여기에 매출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매출은 판매죠. 판매가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번엔 매출원가가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얼마 잡아요? 30. 매출 원가는 방금 전 파악했죠? 15. 따라서 나머지 15만 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줄도 아셔야 되겠죠. 자, 기초상품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차변에 있던 상품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의 매입 계정으로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 기말 상품에 대해서는 기말에 남아있는 걸 재무상태표 상품 자산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했던 매입 계정 정리하면서 차변에 뭐를 썼다? 상품 이렇게 썼죠. 매출원가 매입했던 거 보내면서 매출되었습니다. 매출 원가로 기록해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로 넘어갈게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죠. 정리를 해보면 얘는 수량에 대한 감소이고요. 이게는 가격에 대한 감소입니다. 자, 항상 순서를 정해줘요. 수량에 대한 감소를 먼저 인식하시고요. 가격의 감소를 나중에 인식하세요. 자, 감모손실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 외 비용으로 가게 되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항상 저가법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인식을 하고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가산하게 되는 방식은요. 이 기말 재고자산에서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절대 부채가 아니다. 평가 충당금은 자산에 차감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뭐 부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면 틀려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에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에서는 결산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볼게요. 자, 현재 재고자산 수불부 상에는 A 상품 재고 수량이 100개, 취득 단가는 1,000원이었어요. 자, 100개 1,000원. 자, 결산 시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한 결과 5개가 분실되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는 95개밖에 없겠네요. 몇 개가 감소해서 5개. 자, 그리고 95개는 진부화되어서 판매 비용을 고려한 후 한 개당 예상 판매액이 500원까지 떨어졌대요. 자, 1,000원짜리였던 게 5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500원씩 감소한 거죠. 자, 이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일단 감모손실이 첫 번째예요. 감모손실은 감소한 수량에 대해서 5개의 수량에 대해서 손실을 인식하는 거고요. 자, 수량이 감소한 거지 아직 가격이 감소하기 전 상태예요. 제가 수량을 먼저 인식하고 가격을 나중에 인식하라는 건요. 수량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량에 대한 감소분을 인식할 때는 가격의 감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서 1,000원의 가격을 기준 잡아서 쓰셔야 돼요. 따라서 5,000원의 감모손실. 그런데 평가손실은 다르죠. 평가손실은 이제 수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량은 현재 95개를 기준 잡아요. 가격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0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500원을 적어요. 자, 그럼 47,500원인가요?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해 보시면 95 곱하기 500원 하시면 47,500원이 바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죠. 자, 처음에 재고자산은 얼마였었을까요? 이 100개에 1,000원이다 라고 해서 10만 원의 재고자산이었던 거예요. 10만 원의 재고자산에서 감모손실로 5,000원이 빠지고 평가손실로 47,500원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10만 원 마이너스 5,000원 마이너스 47,500원 하시면 여기 재고자산의 가치도 47,500원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5,000원, 평가손실 47,500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수정 분계를 하시오. 또한 재무상태표에 계상이 될 재고자산 가액을 구하시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가액은 47,500원. 자, 그럼 이제 감모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차변에 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대변이 문제예요. 대변. 자, 감모손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요. 이 감모손실은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 곧바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없애주시면 돼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요. 어떻게 쓰냐면 재고자산에 대한 뭘로 쓴다? 평가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47,500원 이렇게 쓰십니다. 자, 회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은 47,500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기간 귀속 조정해서 뭐 컷오프다라고 해서 선적지, 도착지, 인도기준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 걸로 볼 수 있느냐, 매출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 할 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주로 저는 마트가 여기 있고 여기 우리 집에서 배송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직접 마트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운송 중인 경우에 누구의 재고로 봐야 되느냐? 선적지 인도기준, 선적지가 마트이다. 선적지에서 물건이 인도가 되었다면 집까지 오는 건 누구의 구매자의 재고로 보아라. 그래서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이 있더라. 계란을 보니까 달걀이 있더라. 달걀을 보니까 뭐 20개가 있었다. 내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가 15개 오더라. 자, 비록 우리 집에 계란은 20개밖에 없지만 내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1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기 전이긴 하지만 나의 계란 재고는 35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내가 뭐를 했다면 도착지, 다시 말해 집에서 배달받아 보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배달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매를 하고 있는 이 15개, 다시 말해 마트 사장님이 운송 중에 있는 이 15개 계란에 대해서는 나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 잘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재고자산이 된다? 도착지 인도 기준일 때 운송 중인 것은 판매자,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이다. 마트의 재고자산인 거죠. 그래서 마트는 비록 자기의 이 창고에서 뭐 예를 들어 100개의 계란이 창고에 있고 15개는 배송 중에 있지만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는 건 자신의 마트 쪽에 재고자산이 15개 더 많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마트의 재고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115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착지 인도 기준의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적지 인도 기준의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보는지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자, 주식회사 3일은 원가가 10,000원인 상품에 대해서 12,000원에 한강의 도착지 인도 조건. 자, 무슨 조건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요. 외상 매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자, 3일이 판매자, 그 다음에 한강이 구매자.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아직 도착은 안 했대. 누구 거예요? 판매자, 3일 거예요. 자, 한강도 동일자로 매입을 인식했대요. 자, 근데 매입으로 인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따라서 3일은 판매자로서 운송 중에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 판매 매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매출 인식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매출 인식하지 말고 자신의 재고 자산으로 보아야 된다. 한강의 경우에는 매입을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 매입을 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X 1년도 12월 달에는 매출로 잡았던 거 취소하시고 자산으로 여기도 매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겠죠. 매입 잡은 게 있으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매출로 잡아요? X2년도 1월 3일에 매출로 잡고 얘는 구매로 잡아야 되겠죠. 각각 수행해야 될 수정 공개를 물어봤고요. 이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의 소유권은 도착지 인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재고이다. 자, 주식회사 3일이죠. 그 다음
관련된 예제에서 이제 우리 회계 처리를 좀 보시면 3일 보면 언제 이 X1년도에 이렇게 매출을 잡아버린 거예요. 매출 잡고 매출 채권 잡았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X2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착을 할 거기 때문에 X1년도에는 매출로 잡지 말아라.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잡았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취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적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잘못 적었죠. 여기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뭘로 바꾸셔야 돼요? 매출로. 그리고 여기는 매출 채권을 이렇게 없애주는 반대의 회계 처리가 꼭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 매출과 관련해서 원가를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원가 10,000원짜리에 대해서 사라지고 매출원가가 이렇게 10,000원이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매출이 아니니까 원가도 지금 잡으시면 안 되겠죠. 직접적으로 지금 대응을 시키는 비용인데 지금 대응시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취소하고 자산 증가시키고 원가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산이 내려오고 원가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강의 입장에서 자신이 재고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12,000원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판매를 12,000원 했으니까 12,000원에 매입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착을 안 했어. 내 재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변에 있던 재고자산은 대변으로, 매입 채무도 갚을 의무는 없으니까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번 강에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임시 계정, 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부터 시작해서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전도금 계정까지 이런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올리지 않도록 수정공개 필요하고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두 가지 평가를 공정가치로 한다는 건 같지만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만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2개 꼭 기억하시고요. 채권의 대손에 대해서 전체 채권에 대해서 대손율을 적용해서 회사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넣을 건데요. 이 재무상태표에 넣기 전에 결산 전 기존의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혹은 추가로 설정할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 이야기한다면 기초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으로 계정을 바꿔주고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기록을 했다가 기초의 상품이 매입으로 바뀐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단기에 매입한 부분을 더해준 다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차변에 있던 매입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의 상품이라고 쓰시고요. 차변에 있던 매입에 대해서 매출된 게 있으면 대변으로 매입 계정 없애주면서 차변의 매출원가라고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에서 실사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다, 감모손실로 인식하시고요. 가격이 떨어졌다, 평가손실로 인식하죠.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감모손실, 수량에 대한 감소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기 전 금액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뭘로 쓰도록 한다? 우리가 감소 후 수량에 감소된 액수만큼 평가손실을 인식하죠. 모두 다 내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마이너스하는 형태로, 그래서 10만 원의 재고가 있었지만 감모손실 5,000원, 평가손실 47,500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된 것을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을 언제 인식할 것이냐?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인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매출로 혹은 매입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매출로 잡아버렸다고 한다면 대변에 있었던 매출을 차변으로 끌어가시면서 차변에 있었던 매출 채권은 대변으로 정리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강에서 배웠고요. 다음 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텐데요. 이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